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탈당하겠다, 정치적 책임지고. 네. 두 번째,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당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듯이 조기 귀국하겠다. 네. 그리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그런 입장, 이제 그렇게 표명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예고한대로 어제 오후에 귀국해서도 이제 여전히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돈봉투 의혹이 이제 수사 초기인데 뭐 내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알았고 몰랐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 또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시 기자회견 때 말한 입장 또 귀국 때 말한 입장 그 이상은 입장 표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핵심은 그겁니다. 탈당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명단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SNS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저도 그 떠도는 명단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봤더니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대체로 정치 관련된 사건에서 뭐 보도가 되거나 수사가 개시되면 초기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혀 무관하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신정원 의원 이야기대로 이렇게 스스로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뭐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후에 뭐 더 수사 진행 상황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명단을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 한 몇 분 정도 광주에 2분, 전남에 3분 이렇게 이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실제 또 이 돈봉투라는 게 전달했을 때 또 배달 사고 난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신정원 의원은 주장처를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그냥 떠도는 명단이 요 정도다 이렇게 우리 사수님들이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의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당 대표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영장까지 청구가 되고 또 백현동 사건도 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이 와중에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돈봉투를 뿌렸다. 이게 아주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위기가 과연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관련돼서 청년 구제책 이렇게 적극 뭐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이게 이 위기 상황이 쉽게 타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상당 기간 혼란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측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8일에 새롭게 선출하는 원내대표가 돌파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두관, 박광훈, 박범계, 홍익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했을 때 다음 뭐 비대위원장 가능성 영순위가 이제 원내대표니까 가장 관심도 높았죠. 원래는 흥행이 돼야 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돈봉투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흥행은 이미 쪽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통상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이게 당대표에서 잘 관여를 안 하죠. 이제 의원들끼리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뭐 4분이 이렇게 나왔고 뭐 친명과 비명 대결이다. 이제 박광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친명 쪽인데 아무튼 28일인가요? 네. 아무튼 결과가 나올 텐데 아무튼 상당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또 선출되는 28일 또 이번 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예측하기가 물론 어려운 와중이고 관심이 약간 떨어진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유리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은 이게
민주당이 위기가 되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가 지지하는 사람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명이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원내대표는 이 각 후보의 개인기, 그러니까 본인의 그 뛰어난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 분석을 보면 친명이면서도 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홍익표 의원이 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 이런 분은 좀 그러니까 이 박원기 장관 이런 분은 좀 이렇게 지지하는 의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박강원 의원은 아무래도 이렇게 비명계다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친명계다 보니까요. 친명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또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홍익표 의원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제 예상과는 좀 달라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그렇고 국민의힘도 상황이 좋지 않은 입장인데요.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를 가동해서 김재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할 예정이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말 좀 역사의식에 그리고 또 5.18의 어떤 민주화 운동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수록한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네. 이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본인의 공약으로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보면 제가 볼 땐 김재원 최고는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어제 윤리가 구성됐고 아마 다음 달 초에 이제 윤리가 진행 1호 안건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한 다음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김재원 이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들은 두고두고 국민의힘 당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게 수석 최고위원들 얼굴로 나서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털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건 1년 이상 정지가 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해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태영호 최고위원과도 아마 경고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네. 예상할 수가 있군요. 네.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말썽이 당원 100%의 경선 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100%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원만의 선거로 가다 보면 이 당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또 투표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상당히 문제, 자질 이렇게 있어 보이는 김재원 최고라든가 태영호 최고가 사실은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국민 참여 여론조사 등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걸러졌을 건데 아무튼 그 문제가 가장 주 원인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100% 선출 또 의견을 경선 룰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름 변호사님 말씀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38 전당대회 때 이게 100% 당원 선거로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비정상적인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른바 중도 성향 이런 분들한테 더 소구력을 발휘하고 특히 비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선거 관련된 반영 국민 여론조사 비율,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게 더더군다나 이제 총선에서 후보 선출 관련돼서는 공천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렇게 거대 양당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국민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론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9월 말 전에 이렇게 얼개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지지율이 다 30% 전후 무당파 중도층이 가장 30% 후반대로서 흔히 여의도에서는 무당이 가장 뭐 일당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그게 또 성공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양당이 너무 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분도 있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띄운다고 한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진짜 무당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또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물도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금태섭 의원이 과연 그 정도 인물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뭐 필요성 그리고 지지하는 당은 없다 이런 여론조사가 가장 높긴 하지만 실제로 또 선거에 다 직전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또 쏠림 현상이 또 나오거든요. 양당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양당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도 굉장히 어렵지만 양당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가능성 자체가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일단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째가 만약에 물론 돈봉투 사건 이것도 있지만 그건 어찌 보면 송영길 전 대표나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비리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문제는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현실화되면 그대로 이제 만약에 유죄를 받고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겠지만 네. 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현 체제로는 당선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비명이나 그러니까 반명 이런 분들은 당선을 위해서 다시 분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간다 보면 양당 체제가 깨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이어질지는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 현실화 문제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를 도와야 된다는 뭐 이 정부 지지론보다는 정부 견제론이 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26일에 미국 국빈길에 올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지 예상을 해 주시죠.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핵 미사일이 이제 위기, 고도화됨에 따라서 우리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 핵 억제, 미사일 억제력을 강화하느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핵 우산이 미국 본토에 준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고 제도화돼야 된다.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도 핵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전략 자산을 핵 관련 전략 자산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바로 전개할 수 있게 그런 게 명문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핵 위기 관련돼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나가서 지금 대만 위기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주로 의제가 될 겁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주요 일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저녁에 일단 그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이제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역시 6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정상 간의 신뢰 이런 것을 쌓은 데서는 이렇게 이 부부가 이렇게 친교 시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친교를 토대로 해서 이제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핵 미사일 위기 억지력 강화를 위한 이게 구체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면화하고 27일에는 아마 하원에서 상하 양원 합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연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미가 좀 더 신뢰를 바탕 속에서 미래로 가는 더 협력 관계가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에 부수해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른바 인플레 이 감소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반도체법 여기 관련돼서 경제에 관련돼서 이 불확실성이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한 120명 정도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갔는데요.
진교 시간이라든가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이런 데서 그 문제가 확실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S전자가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망이 불투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성과를 가지고 귀국을 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산 IC를 폐쇄하는 대신에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곳을 자주 가는데 속도가 가장 빠른 1차선에서 단순히 짧은 유도선만 있고 가운데로 푹 꺼지는 이런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해놨고 그래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재활용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이순환도로 정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진출이라는 것은 보통 끝차선, 아마 3차선을 이용해서 진출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2019년 계획 당시에도 그렇게 하자고 전문가들이 3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는데 당시 광주시에서 이게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강행했는데요. 결국 77억이 그냥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정말 잘못된 행정의 표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기존 진출로 부분은 이렇게 더 위로 높여서 차선으로 활용을 하고 네. 다시 그 바깥 차선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계획으로 해서 진출로를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많은 비용이 또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이쪽 1단계로 두암동에서 소태로 오는 방향으로 진출로 만드는데 약 49억이 들고 네. 2단계로 저쪽으로 이제 이 두암동에서 소태로 오는데 말고 반대로 이제 소태에서 두암동 가는 이쪽으로 만든 데는 지산유원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거기도 한 97억 정도 든다는데요. 네. 예. 정말 잘못된 행정하다가 얼마나 혈세가 낭비되는가를 보여준 그렇습니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민이 아무리 민원으로 소음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밖으로 오는 것보다 안으로 가는 게 소음이 그쪽 조그만 아파트들 있는데 소음이 네. 덜하겠죠. 네. 그러나 그 민원 때문에 이게 안전이 도외시되는 그런 시설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그쪽 주민의 민원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존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뭐랄까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죠. 이건 아무튼 지금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물론 민원을 흡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안전이라든가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따졌어야 하는 그런 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정치권 소식을 전해주신 송기석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